네, 저녁 강의할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일단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요. 제가 완성 못한 거는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네,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네, 마무리가 될 것 같네.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진도 나갈게요. 1-37페이지에 표시와 공시 볼게요. 여기 보니까 현행 국제외 기준은 규칙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고 있네. 현행 국제외 기준은 원칙 중심이에요, 규칙 중심이에요? 원칙 중심이에요. 세세한 규칙을 보여주는 규칙 중심은 옛날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고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전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에요. 참고로 이런 거예요. 현행 국제회계 기준에서 소매제고법에 대해서 뭐라고만 하고 있냐면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재고지산 시간에 순인상, 순인은 어떻게 하고 저가 기준은 원가 계산 시 순인하는 빼고 정상가 파손, 비정상 파손 어떻게 하고 등등등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현행 국제회계에 나왔던 내용인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규칙 중심 회계 기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다룬 것뿐이에요. 그래서 현행 국제회계는 원칙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번 보니까 유사한 항목은 모으고 상이한 항목은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에 의해 또는 과도한 통합에 의해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통합한다라고 돼 있네. 그래서 유사한 항목끼리는 통합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통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절한 수준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얘네들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통합을 한 적절한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잠시 우리 다른 과목 영역 잠깐만 침범 좀 할게요. 다들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 역류 원가 계산이라는 거 배우긴 했죠. 네, 거기에서는 원재료랑 제공품의 수준이 되게 작아져 가지고 원재료랑 제공품을 통합한 통합 계정을 쓰는 회계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역류 원가 계산. 그것도 원재료와 제공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통합한 예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가가 다른 보고의 결정을 제약한 것처럼 표시와 공시의 결정도 제약한다. 너무 자세하게 표시와 공시를 하면 어때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표시와 공시를 하자. 이 얘기. 그 다음에 상계 볼게요.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상계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상계 아니하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각각의 기준서가 상계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면 상계 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이연 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상계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상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상계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래서 상계는 서로 다른 항목을 함께 분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상계는 집합의 권리와 의무를 단일 회계 단위로서 취급하는 것과 다르다.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회계 단위 말 문제로 나올 만한 거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묻는 것은 상계 단위다. 상계 아니다. 상계와 비스무리한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자체를 상계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가 항상 같아야 되나? 다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지 묻지만 똑같은 얘기 한 5번쯤 들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지. 이게 바로 한국식 K 세뇌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식 K 세뇌 교육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그 다음에 3번의 자본의 분류 볼게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 청구권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본 청구권을 별도로 분류해야 할 수도 있나요?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각종 우선주들.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우선주는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배당 우선주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의 일부 구성 요소의 특정 법률 규제 또는 그 밖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그 구성 요소를 별도로 분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자본 쪽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법에서 적립을 요구하는 이익준비금.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8절에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순이익. 일단 요 페이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과 비용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타 포괄손익도 엄연히 수익과 비용에 들어가요. 그게 현행 국제회계 기준의 정의예요. 반면에 관행상 시험에서 물어보는 수익과 비용은 기타 포괄손익 포함해서 답해요? 제외고 답해요? 제외고 답한다. 그거는 관행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하셔야 된다. 볼게요. 수익과 비용은 분류되어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된다. 먼저 1번에 손익계산서라고 돼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이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외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돼 있지. 그래서 일부 수익과 비용은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재평가에서 올라가는 거, FVOCI 금융자산, FVPL 금융체 신용위험,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해당 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게 마련이지 원칙적으로 이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뭔 소리예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예외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별 기준서를 개발할 때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 변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그 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보다 목적적합 판정으로 제공하거나 보다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수익과 비용을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일단은 중급회계 기준으로 여기 해당하는 뭐 있나요? 재평가에서 올라가는 거, 재평가 잉여금. 둘째, FVPL 금융체 신용위험. 그 다음에 FVOCI 금융자산. 그 다음에 확정급여 제도에서 나오는 재측정 손익. 요 정도를 예를 들 수 있다. 보고급회계에서 몇 개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한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은 미래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뭔 얘기냐면은 여기 어떤 자산이 있는데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평가하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쌓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 자산을 제거했네. 요 관련된 기포는 원칙적으로 물론 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얘도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근데 요 기포누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잠깐만 언급할게요. 첫 번째가 재분류 조정이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요 기포누 잔액이 1,000원이 있었다라고 쳐요. 요 1,000원의 기포는 없애는 거 첫 번째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재분류 조정은 분기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1,000원에 당기순이익 1,000. 뭐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뭐 처분이익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재무상태표에 당연히 가긴 가는데 중간에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쳐요 안 거쳐요? 거치지. 요 재분류 조정은요. 당기손익에 플러스 1,000원 기타 포괄손익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분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당기손익은 결국에 어디로 간다? 이익잉여금에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어디로 간다? 기본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0원 있었던 기본우가 없어지고 결국엔 이익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포괄손익계산을 거치기 때문에 요 재분류 조정은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금액은 같고 부호는 반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행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면은 요 기본우 1,000원 없애는 거 재분류 조정 말고도 뭐 있나요? 직접 대체도 있어요. 요 재분류 조정이랑 직접 대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금융자산 계산 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분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기본우 1,000원, 이익잉여금 1,000원 분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 미치느냐? 요거는 손해계산서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얘네들은 재무상태표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또 기본우 1,000원이 없어지고 이익잉여금 1,000원이 생기고 그래서 직접 대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요 두 녀석은 결국에는 재무상태표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손익계산서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요게 좀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FVOCI 금융자산은 둘 중에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낚이면 안 되지. FVOCI 채무상품은 재분류조정, FVOCI 지분상품은 직접대체, 또 재평가잉여금은 직접대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은 미래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본의 제거는 재분류 조정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직접 대체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재분류 조정이 원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예를 들어 재분류되어야 할 기간이나 금액을 식별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별 기준서를 개발할 때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이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뭔 얘기예요? 직접 대체 대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뭐 재평가 잉여금이라든가 FVOCI 지분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합. 그래서 통합은 요거 읽어보면 뭐예요? 합쳐서 시간 없으니까 적절하게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통합의 예시 중에 하나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요거예요.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금액적으로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하나로 통합시켜 버린 거예요. 하지만 걔네들은 양적으로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까? 당좌 예금 잔액이 올바른지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하는 거고 현금 흐름이 제대로 됐는지 현금 흐름표도 작성해보고 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하게 통합한 거다. 다 보시면은 통합은 적당히 하자. 말 문제도 적당히 되는데. 그 다음에 제 9절에 자본 유지 개념 볼게요. 유일하게 개념 측에서 말 문제 나올 만한 거 뭐 있나요? 자본 유지 개념이고요. 오늘은 말 문제란다. 계산 문제. 유일하게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요 자본 유지 개념이에요. 말 문제 나오는 거는 뻔한데 말 문제는 딱 요것만 외우면 돼요. 먼저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요. 요거랑 대비되는 게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에요. 먼저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는데 물가 상승 같은 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명목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요. 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는 불변 구매력 재무 자본 유지 개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요 명목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자산 가격의 상승분, 보유이익을 개념상 이익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게 말 문제로 나와요. 먼저 명목 재무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보유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요? 싹 다 이익에 포함한다. 반면에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보유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싹 다 이익이 아니라 자본 유지 조정으로 보내버려요. 뭐 실물 생산치 변동에 대한 조정으로 모아 자본 유지 조정을 처리한다. 요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본 유지 조정이다. 요 결론만 제대로 알면 돼요. 반면에 불변 구매력은 보유이익을 어떻게 해요? 이거 둘로 나눠야 돼요. 불변 구매력에서는 일반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보유이익은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하고요. 그 초과분은 이익에 포함한다. 일단 자본 유지 개념별로 보유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올 만한 게 뭐냐면은 각 개념별로 자산과 부채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야 되는가 요 측정 기준이에요. 먼저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현행 원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반면에 명목이든 불변 구매력이든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 측정 기준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요거예요.
또 요것 말고도 말문제 보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외 부분에서는 틀린 질문 안 나와요. 요 안에서만 틀린 질문 나오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먼저 자본 유지 개념 재무 자본 유지 개념 봐요. 명목, 불변 구매력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래서 자본 유지 개념별로 보유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먼저 자본을 명목 화폐 단위로 정의한 재무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자산 가격 증가 부분 즉 보유이익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네. 그래서 재무 명목 재무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보유이익이 싹 다 이익에 포함되는 거다. 반면에 요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한다면 불변 구매력에서는 일반 물가 수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자산 가격 증가 부분만이 이익이고 나머지 그 이외의 가격 증가 부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이외의 가격 증가 부분은 일반 물가 상승 수준에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네. 그래서 명목에서는 싹 다 이익, 불변 구매력에서는 일반 물가 상승분은 자본 유지 조정, 그걸 초과하는 거는 이익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반면에 실물 자본 유지 개념 볼게요. 기업이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인 보유 손익은 해당 기업의 실물 생산 능력치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돼요. 여기서 실물 생산 능력치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는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몰라도 되는 거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시간 내에 공부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된다. 또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보유이익이 싹 다 자본 유지 조정이다. 반면에 그리고 또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현행 원가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반면에 명목이든 불변이든 걔네들은 측정 기준 요구해야 하네요. 안 해요. 옆에다가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 측정치 요구 X 요거까지. 그래서 말문제로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어이구 드디어 개념 체계가 끝났네. 우리 이체 2장 재무제표 표시 보도록 할게요. 요 재무제표 표시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 기준 각각의 기준서고요.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제표를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가 요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런 게 들어간대요. 먼저 자산, 부채, 자본. 요거는 어떤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거다? 재무상태표가 보여준다. 그 다음에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은 누가 보여준다? 포괄 손익계산서가 보여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수익과 비용에는 기타 포괄 손익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현행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의상 기타 포괄 손익도 수익과 비용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관행상 시험에서 물어보는 수익과 비용은 기타 포괄 손익을 빼고 답하는 게 관행이에요. 이 관행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소유주에 의한 출자 가장 대표인 게 뭐예요? 유상증자. 소유주에 대한 배분 가장 대표인 게 현금 배당 이런 거. 이런 걸 어디 봐야 알 수 있나? 자본 변동표 보면 나오잖아요.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은 당연히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재무제표 볼게요.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된대요. 당연한 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표, 주석. 그 다음에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도 보여달래요. 뭔 얘기냐? 이제 이건 지우고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그냥 현금이라고만 쓸게요. 이 재무상태표에는 현금이 당기 말에 얼마였냐 요거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별 비교형성을 높이려면 모두 같이 있으면 좋다. 전기말 얼마인가 이거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또 전기말 해가지고 기간별 비교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 부채들도 마찬가지, 자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도 어때요? 보통은 맨 위에 매출 나오잖아요. 매출도
단기 얼마 얼마, 전기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다른 수익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에 대한 비교 정보도 표시해 달래요. 그다음 6번 봐요.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제작성 또는 재분류한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참고로 5-1번까지는 항상 있는 거고요. 6번은 항상 있는 건가? 아니라 6번은 소급법 적용 시에만 있는 거예요. 소급법 언제 쓰나? 회계 추정의 변경?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 그리고 오류 수정이에요.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하면은 소급법 써야 되잖아요. 소급법을 적용했을 때는 여기다가 하나 더 보여달래요. 요거 전기초. 요거.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항상 있는 거고요. 요거는 소급법 적용할 때에만 보여주면 된다. 소급법은 회계정책의 변경, 오류 수정이요. 그래서 6번도 옆에다가 소급법 적용 시에만. 나머지 애들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재무제표.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보통은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기타 포괄손익 부분 그 밑에 나와요. 당기손익이 더 중요하지. 당기손익 위에 기타 포괄손익 좀 덜 중요하니까 하단 부분에. 그 다음에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자, 이 얘기예요. 이거 좀 아깝지만 이제 보내야겠지? 네, 보내고 얘기할게요.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해요. 첫 번째가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차저차 하다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근데 포괄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요 밑에 각종 기타 포괄 손익을 추가로 더 보여주는 거예요. FV OCI라든가 재평가라든가 채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단기 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을 추가해서 총 포괄 손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단일의 포괄 손익 계산서예요. 근데 현행국제회계 기준은 이것만 인정하나요?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개의 보고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는 그냥 손익계산서 작성해요. 그냥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 당기순이익에서 끝나요. 참고로 국제회계기준 이전 시절에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만 만들었고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엔가 기타 포괄손익을 안 보여주고 저기서 끝내는 나라도 있겠지. 어딜까? 미국이에요. 미국은 국제회계 기준 도입 안 하고요. 기타 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보여주지 않아요. 걔네들은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두 개의 보고서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따로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당기순이익 얼마 얼마 요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뭐 세 가지 있다고 쳐요. 합쳐서 총 포괄손익이 얼마 얼마이다. 이렇게 두 개의 보고서로 나누어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둘 중에 어느 거 할지는 누구 마음? 회사가 마음이에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처음에 둘 중에 하나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지만 나중에 갈아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갈아탈 수 있다.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여 1번 재무상태표, 2번 포괄손익계산서, 3번 현금표, 4번 자본분표, 5번 주석 이런 식으로. 근데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모든 재무제표가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인가? 아니에요.
포괄손익계산서랑 자본 변동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나머지는 현실 세계든 수업 목적이든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은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재무상태표라고 안 하고 대차대조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대차대조표란 말 쓰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 근대 쓰지 말자고. 왜? 그거 쓰면은 최신 정보를 얻지 못한 좀 올드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대차대조표란 말 여러분 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쓴다면은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도 돼요. 네, 다만 이 사람은 최신 트렌드를 모르는 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판단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적용 범위. 참고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반 3시간 동안 열심히 배운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랑 관련은 돼 있지만 그 자체가 회계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이라 재무제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개념체계 특히 거기서 질적 특성이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걔네들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 국제회계 준수 싹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국채택 국제회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맞지? 왜냐면은 국제회계 기준을 한글로 번역한 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고 내용은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거잖아요. 당연히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봐요. 만약에 확률이나 회계 기준 이런 거 있으면은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준수하여 자문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써야 될까? 아니에요. 상장 기업이나 대기업들은요.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요.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또 좀 더 쉬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썼으면은 주석에다가 이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 작성했으면 그거를 주석에다 기재해야 된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회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인데 예를 들어 금융자산은 옛날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제회계 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차이가 뭐예요? 국제회계 기준은 영어 원문이에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한글 번역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걸 어디다 갈리면 된다? 다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 본문에 보여줄까? 아니라 주석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했는데 토지 가격이 100억에서 150억까지 올랐네. 50억을 단기 손익해야 돼요. 기타 포괄 손익해야 돼요. 기타 포괄 손익해야지. 근데 그거를 단기 손익을 인식한 다음에 주석으로 재평가로 인한 이익을 단기 손익을 인식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 정당화 된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누가 제대로 하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율이 목적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볼게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한국채택 국제회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목적 적합하다라고 쳐요. 이러면 뭐 고민할 거 없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목적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국제회계 기준은 특정한 한 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좀 특이한 영업을 한다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목적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예요. 관련 법규 등에서 일탈을 허용할 수도 있고 일탈을 금지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일탈을 허용한다면요. 일탈하면 되는 거죠. 한국채택 국제회계를 약간 적절하게 변형해서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관련 법규 등에서 일탈을 금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일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적용하면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주석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and 주석 공시까지. 1번 볼게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목적 적합하지 못한데 일탈이 허용되는 경우에요. 볼게요.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말이 되게 기네. 뭔 소리예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목적 적합하지 못한 경우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부터의 일탈을 의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그래서 관련 감독체계가 일탈을 허용하면 일탈하면 되는 거지. 그때는 달리 적용해 주시면 돼요. 반면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목적 적합하지 못한데 관련 감독체계가 일탈을 금지하네. 그럼 일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는 주석 공시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그대로 적용하되 관련된 내용을 주석 공시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목적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의 계속기업의 가정.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한지 평가해야 돼요. 만약에 조만간 회사를 접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기업의 가정이 아니라 청산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계속기업 가정하에 작성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에요. 근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된다. 회사가 조만간에 청산할 것 같아요. 그럼 계속기업의 가정이 아니라 청산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이 되고요. 그거를요. 주석으로 공시해야 돼요. 옆에다가 예를 들어 청산기업 가정 이렇게 그리고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여기 12개월 동그라미 주세요. 참고로 회계에서 개월수 물어볼 때는 거의 무조건 뭐다? 12개월이에요. 또 개월수를 12 말고 딴 개월수 넣어서 틀린 집 낼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 영업주기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몇 개월인 것으로 봐요? 당연히 12개월이지. 개월수는 거의 무조건 12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기준.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발생기준이 기본인데 누구는 빼고 현금 흐름 정보는 제외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포함 X 이렇게 적어주세요. 모든 X라고 해주세요. 현금 흐름표는만 현금주의예요. 나머지 재무제표들은 발생주의고 그래서 현금 흐름 정보 제외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중요성과 통합 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상기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참고로 재무제표는 뭐로 구성돼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에는 주석도 포함되는 거다. 근데 기준서 문장을 보면은 요 재무제표는 주석도까지 포함한 재무제표인 경우도 있고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인지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인지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야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영어 선생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하라고.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주석 포함이야 주석 제외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주석 제외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 보면 알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학생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주석을 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 재무제표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별 차입금 잔액이에요. 재무상태표에는 차입금이 얼마인가 총액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정보 이용자들은 은행별로 차입금이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고 만기가 얼마고 담보가 뭐 있고 이런 거 등등등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디 보면 알 수 있나?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은행별 차입금이 얼마인가 이거는 재무상태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주석으로는 나온다. 그래서 은행별 차입금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석으로는 별도로 보여줄 만큼 주석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우리 질적 특성에서 완전성이란 거 배웠죠. 그 완전성이 의사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해야 된다 이건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보는 모두 포함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는 정보는 빼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계 1번 원칙. 자, 원칙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채택 국제회계에서 상계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거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상계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 치는 거고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예를 들 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액 표시. 재고 자산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추정한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가 매출 채권이 1,000원이 있고요.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 매입 채무가 800원이 있다라고 쳐요. 내가 받을 돈이 1,000원에 줄 돈은 800원이네. 퉁 쳐서 매출 채권 200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상계예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따로따로 총액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매출 채권이 1,000원이고요. 이번에는 여기 딸려 있는 대손 충당금이 50원이라고 쳐요. 요거 대손 충당금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 채권 950 이렇게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 상계 아닌가요? 이거는 상계가 아니에요. 상계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퉁 까버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얘는 자산과 부채인가? 아니에요. 자산과 자산의 차감이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사채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근데 할인 발행해서 살 차가 200원이에요. 이거 살차 200을 차감한 순액으로 사채 9,800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이거 상계 아닌가요? 에이, 상계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부채와 부채의 차감이잖아요. 이런 거는 순액 표시고요.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얘든 총액 표시가 정보 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정하는 관계로 보통은 총액으로 표시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 표시가 거래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는 상계할 수도 있대요. 볼게요.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장부 가치 10,000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팔아볼게요. 현금 15,000원에. 이때 발생한 처분이익이 5,000원이에요. 근데 팔면서 거래 수수료로 100원을 썼다라고 칠게요. 이거 별도 비용 처리하나요? 아니라 처분위에서 까잖아요. 이거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상계한 거 맞아요. 다만 이거는 거래 실질을 더 잘 반영해서 허용되는 상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예시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4번 봐요.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 외환 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근데 항상은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순액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상계 쳐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이 중요한 경우에는요. 그때는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를 하래요. 그 다음에 10번의 보고 빈도 볼게요.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항상 모든 기업이 재무제표를 무조건 1년 주기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보통은 1년 주기로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무조건 1년 주기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1년 이내 기간이라면 어떠한 기간도 오케이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11개월마다 재무제표 작성하겠다. 돼야 안 돼요? 돼요. 회사 자유예요. 1년 이내 기간이라면 어떤 기간도 오케이인데 우리나라는 참고로 다양성의 나라예요? 획일성의 나라예요? 획일성의 나라잖아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론 1년 단위. 이게 획일화가 돼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를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재무제표에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사실을 추가로 공시한대요.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특이하게도 다른 회사들은 12월 말자로 재무제표 작성했는데 우리 회사는 11월 말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X1년 11월 30일자로 재무보고 했고요. 그 다음에 X2년 11월 30일자로 재무보고 했고요. 근데 우리의 주변 회사들이 다 12월 말자로 재무보고 하는 거예요. 나도 기업 간 비교환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큰맘 먹고 나도 12월 31일자로 해야겠다라고 갈아탄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X4년 12월 31일자로 작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보고기한 종료를 바꾼다면은 재무제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이유로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라는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도 보여줘야 되냐면은 잘 봐요. 보고기간 종료를 바꾼 애는 이게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에요. 그 전년도는 12개월이고 그 다음 연도도 12개월이고 이렇게 하니까
두 기간의 재무제표가 온전하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얘를 13개월치로 환산해서 비교하든 얘를 12개월치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든 해야 돼요. 재무제표의 금액이 온전하게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 요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13개월이네? 금지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매번 13개월마다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보고기간 종류를 변경해서 올해만 13개월이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13개월 된다고 괜찮은 거고요. 매번 13개월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돼 있지 뭔 소리예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범죄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거의 없다. 우리 에듀윌도 당연히 마찬가지. 그다음에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주 보고기간 선호한다. 근데 이러한 보고관을 금지할까요? 금지하지 않아요. 왜? 52주는 1년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53주부터는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지. 왜? 53주부터는 1년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비교정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정보를 표시한다. 어떻게? 마침 이거 있네. 이렇게. 그리고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정보를 포함한다. 원가 흐름의 가정 같은 게 대표계예요. 작년에 평균법이었고 올해도 평균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1절의 표시의 계속성 볼게요. 이것도 적절하게 이룰게 이거네. 우리 회사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채택했다고 쳐요. 그럼 계속 이거 쓴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쓰다가 두 개 보고서로 갈아타는 거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갈아탈 수가 있다. 그 적절한 사유가 뭐냐면은 첫째,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에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요건을 고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요건은 뭘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증대되는 경우예요. 잠깐! 이상한데? 분명히 개념체계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왜 생뚱맞게 여기 신뢰성 타령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옛날 개념체계의 잔재예요. 개념체계가 바뀌었다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자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개념체계 잔재가 이런 식으로 남아있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채택 국제에서 표시 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때도 바꿀 수 있대요. 또 정당한 표시 변경 사유가 두 개예요. 첫째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증대되는 경우, 두 번째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다음 밑에 봐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한국 사람이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을 했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회계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둘 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네. 영어를 진짜 잘하면은 회계가 좀 부족하고 회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번역이 완벽하려면은 영어, 회계뿐만 아니라 모두 잘해야 돼요. 국어도 잘해야 돼요. 그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 우리나라에 있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영어가 딸려서 안 돼.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완벽할까? 좀 삑살이 나는 게 있을까? 삑살이 나는 게 꽤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해요. 기준서의 문장인데 번역에서 삑사리가 난 문장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기준서에 있는 내용은 번역에 삑사리가 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거는 국어적인 측면에서 이래서 잘못된 문장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네. 지금 만약에 국어 시간이라면은 틀린 문장이 맞는 거예요. 지금 국어 시간인가? 아니라 회계 시간이잖아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있지. 마찬가지예요. 삑살이 난 회계 기준도 정당한 회계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얘도 볼게요. 기업은 변경된 표시 방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변경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정당한 표시 방법 변경 사유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증대되는 경우잖아요. 만약에 1번 사유로 표시 방법을 바꾸려면은 여기에 추가로 뭐가 보장돼야 된다? 장기적인 비교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요 문장이 2번은 인정되지 않는 사유고 1번만 정당한 표시 방법 변경 사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국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해석되는 거니까 틀린 질문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계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뭔 뜻이냐? 1번, 2번 둘 다 정당한 표시 방법의 변경 사유인데 1번 방법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장기적인 비교형성이 보장될 때에만 1번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번 방법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자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판단. 일단 읽어볼게요.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내리는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 정책 또는 기타 주소가 함께 공시한다. 예를 들어 뭐예요? 부동산 같은 거 가치 평가할 때 어떤 가치 평가 기법을 썼는가 이런 거 정보용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달라라는 얘기예요. 또 주석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현행 국제회계 기준이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최소한 요 18가지는 구분해서 표시하래요. 우리 앞잡다 가지고 유투, 무금, 지기, 재매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일부러 폰트도 작게 때려 박은 거예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외우기 X.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제2절에 어이구 벌써 시간이 8시가 다 버렸네. 저만 시간이 빨리 가나? 여러분들도 시간 빨리 가는 거 맞죠? 나는 시간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겹고 시간 안 가면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 네, 제2절에 유동성 관련 표시 방법부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